네.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는 인지심리학자 김경일이고요. 심리학했다라고 얘기하시면 대부분 이런 거 궁금해 하세요. 우울, 불안, 강박, 공황장애, 다중인격, 사이코패스, 정신분열, 소시오패스 다 이런 거 궁금해 하십니다. 네. 그런데 이제 물론 이런 어렵고 어둡고 힘든 측면을 연구하는 심리학자들도 있지만 사실은 제 전공은 인지심리학입니다. 인지가 사람의 생각이잖아요. 이 사람의 생각인 인지를 볼트너트를 다 해체해서 분해하는 심리학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물리학스러운 심리학이에요. 그래서 저희 인지심리학자들을 예전에는 심리학자라는 이름보다 정신물리학자라고 불렀습니다. 네, 굉장히 그래서 미시적이고 물리학스러운 학문인데, 그런데 재밌는 건 이 물리학스러운 인지심리학의 연구 결과들을 보면 굉장히 재미있게도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컴플렉스가 극복이 됩니다. 이 두 가지 컴플렉스는 바로 기계와 타인에 관련된 컴플렉스죠. 왜? 이 두 가지가 나보다 뛰어난 자들이거든요. 컴퓨터보다 머리가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안 계십니다. 그리고 내 주위에는 나보다 훨씬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두 부류 때문에 굉장히 살기가 힘들어집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건 저희 인지심리학자들의 연구를 보면 이 두 컴플렉스가 굉장히 재미있는 단서를 통해서 극복이 됩니다. 저희 인지심리학자들이 인간 생각의 작동 원리를 분해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인간과 컴퓨터의 차이점에 대해서 연구를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재밌는 건 인간 생각의 작동 방식을 연구하는 또 다른 그룹인 컴퓨터 과학자들과 함께 인공지능 연구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인공지능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인간과 컴퓨터 중에 누가 더 똑똑한가는 이젠 별로 중요한 의미가 없다라는 사실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일 이런 기사를 읽으면서 뭔가 좀 씁쓸해하죠. 이미 1997년에 IBM에서 만든 딥퍼블루라고 하는 컴퓨터는 세계 체스 챔피언, 인간, 세계 체스 챔피언을 이기죠. 이 소식에 기쁘셨나요? 씁쓸합니다. 항상 이럴 때는 TV에서 터미네이터 같은 영화를 하죠. 지배받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요, 인간과 컴퓨터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컴퓨터처럼 똑똑하면 우리는 사회적으로 따돌림 받습니다. 사회생활 못하게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영희가 어제 소개팅을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날 친구들이 와서 물어봅니다. 어제 소개팅한 그 남자에 대해서 얘기해달라고. 그러면 우리 영희가 컴퓨터가 같다면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어제 만난 그 남자, 키는 174.2cm고 모발은 36만 5천 개고 눈과 눈 사이가 4.7cm 떨어져 있었어. 이렇게 대답해야 되죠? 친구가 좋아할까요? 친구가 다시 한번 정색을 하면서 그 남자에 대해서 다시 얘기해봐. 더 정확해지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희가 검은색 바지를 입고 있었고 회색 양말을 신고 있었고 고동색 신발을 신고 있었고 벨트는 파란색. 요때쯤 되면 한 대 맞을 겁니다. 친구들한테. 친구가 어떤 대답을 기대했을까요? 그 남자가 괜찮았냐 안 괜찮았냐를 물어본 겁니다. 기억을 물어보면서. 근데 그건 그 남자랑 아무 상관이 없죠. 철저히 내가 그 남자를 어떻게 느꼈냐입니다. 우리 인간은 그걸 담아놓고 기억이라고 부르죠. 컴퓨터와는 전혀 다른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는 컴퓨터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 인간은 1초도 안 돼서 할 수가 있습니다. 컴퓨터의 CPU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다고 하지만 우리 인간은 컴퓨터가 절대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도 빛의 속도로. 보여드릴게요. 인간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를. 예, 아니오로만 빨리 대답해 주세요. 예, 아니오로만. 네. 경계하지 마시고요.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대한민국의 수도 이름 아세요? 네. 좋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과테말라에서 7번째로 큰 도시 이름 아세요? 방금 전에 인간의 엄청난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모른다는 대답을 이렇게 잘해요. 그게 뭘? 대단히 엄청난 능력입니다. 왜? 컴퓨터는 모른다는 대답을 이렇게 빨리 못해요. 컴퓨터가 그걸 모른다는 것은 자기 시스템 내에 그런 파일이나 정보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컴퓨터는 그런 파일이 없어요. 인간으로 치자면 몰라요죠?
자, 그렇게 대답하기 위해서 자기 시스템이나 하드디스크를 몇 퍼센트를 찾아야 됩니까? 네, 100%를 다 찾고 난 다음에야 컴퓨터는 모른다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단 한 분이라도 그런 분 계신가요? 과테말라에서 7번째로 큰 도시에 관련된 정보가 내 하드디스크에 없다라고 대답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뇌를 스캔하신 분 손 들어주십시오. 한 분도 안 계시죠? 계시면 빨리 저한테 손 드셔야 돼요. 그럼 제가 그분을 빨리 모시고 학계에 보고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류 최초로 컴퓨터와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드디어 나타나셨기 때문이죠. 한 분도 안 계시죠? 우리 뇌를 다 찾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모르죠. 영원히 안 끝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뇌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뉴런들이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다 찾아봅니까? 그런데 우리는 평생 걸릴지도 모를 이 엄청난 길이의 시간이 걸릴 일을 단 1초도 안 돼서 그게 나한테 없더라고 대답하셨어요. 이 엄청난 능력이죠.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 능력을 내 인지를 보는 또 다른 눈이라고 해서 우리는 메타인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메타인지, 내 능력을 보는 또 다른 눈인 메타인지가 딱 한 가지밖에 안 봅니다. 이게 얼마나 나한테 친하냐 안 친하냐만 봐요. 대한민국이 친하잖아요. 과테말라 안 친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친하면 알고 있어 혹은 할 수 있어라고 하는 판단도 1초 안에 나한테 오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도 안 친하면 그건 몰라 혹은 할 수 없어라는 판단도 1초 안에 나한테 내릴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인간은 대단히 독특한 방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컴플렉스, 나는 컴퓨터보다 못하다. 이건 필요가 없는, 고민할 필요가 없는 컴플렉스입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건요, 두 번째 컴플렉스, 다시 말해서 나보다 더 뛰어나고 나보다 더 능력 있어 보이는 수많은 이 지구상의 타인들에 대한 컴플렉스도 이것 때문에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왜? 메타인지가 친하냐 안 친하냐만 봤죠. 내가 이 대상이나 이 일이나 아니면 이 공부를 이 공간 속에서 친숙하게 보느냐 친숙하지 않느냐가 메타인지의 판단의 핵심인데,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상황이나 그 대상을 어떻게 보느냐를 관점을 바꾸면 이제 인간한테 엄청난 차이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차이는 내가 가지고 태어난 지능지수와 같은 역량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요인입니다. 상황이라든가 맥락을 바꾸면 같은 역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도 엄청난 차이가 나고, 심지어는 나보다 더 뛰어난 역량을 가진 사람보다 내가 더 뛰어나질 수도 있고, 내가 더 뛰어난 역량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상황을 내가 바보스럽게 보면 나는 훨씬 더 평범해집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정말 많은 학교에서 그리고 기업에서 이런 실험을 합니다. 그런데 성인들의 결과보다는 아이들의 반응이 좀 더 재밌으니까 아이들의 결과를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제가 평범한 초등학교 3학년 교실에 들어갑니다. 1반부터 4반이에요. 평범한 초등학교에 3학년 1반부터 4반씩 각기 30분씩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30분 동안 그 반에서 말의 시간과 간격과 순서를 어떻게 살짝 바꾸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은요, 아이들의 메타인지는 이 상황을 전혀 다르게 해석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저는 1반, 지극히 평범한 아이들, 2반, 꽤 똘똘하고 창의적인 아이들, 3반, 나라를 대표할 만큼 창의적인 아이들, 4반,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고 창의적인 아이들로 만들 수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런 도형들을 보여줍니다, 아이들한테. 그리고 3학년 1반에 들어가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얘들아, 너희들 여기에서 각자 5개씩 물체를 골라서 새롭고 신기한 걸 만들어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아이들은요, 쭉 둘러보고 난 다음에 일단 특이한 모양은 절대 안 고릅니다. 왠지 뒷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직육면체나 정사각형이나 이런 좀 만만해 보이는 물건들을 집습니다. 그럴 것 같죠? 그리고 이렇게 고르고 난 다음에 남자아이들의 80%는 이걸로 기차나 자동차를 만들어요. 여자아이들의 90%는 이걸로 집을 만듭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열기가 왜 이렇게 뜨거운지 아시겠죠? 우리나라의 자동차가 왜 이렇게 많은지 아시겠죠? 천편일률적이죠?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평범해요. 재미도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1반을 뒤로 하고 제가 2반에 들어갑니다. 2반에선 말의 간격을 살짝 벌려줍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 친구들의 메타인지가 이 상황을 조금 더 낯설게 느끼게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얘들아, 마음에 드는 거 5개 골라. 이게 끝이에요. 그럼 아이들은 이게 끝인 줄 압니다. 그럼 어떻게 고를까요? 이젠 특이한 걸 고릅니다. 왜? 위에 있는 직육면체나 웜통형 이런 것들은 집에도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구부러진 거, 뭔가 꼬여있는 거 막 이런 거 위주로 고릅니다. 그럼 아이들이 각자 5개씩 이렇게 다 고르면 그제서야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고른 5개로 새롭고 신기한 걸 만들어. 그러면 아이들의 표정이 대본에 싸늘하게 식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한테. 그럼 미리 말씀을 하시죠. 그랬으면 내 이런 거 안 고르는데. 투덜거리겠죠? 아이들이 다 각자 자기 취향에 맞게 골랐기 때문에 이젠 같은 건 절대 안 나옵니다. 다 달라요. 꽤 재밌고 신기한 것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저는 앞으로 2반이 더 남았죠? 3반에 갑니다. 3반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요. 이걸 가려놔요. 이 도형들을 아직 안 보여줍니다. 커튼 뒤에 가려놓고 순서를 바꿔서 아까 했던 뒷얘기를 이제 앞으로 끌어당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들이 새롭고 신기한 걸 만든다면 뭘 만들래? 아이들이 어마어마하게 용감해지겠죠. 일단 지구 평화 지키는 로봇은 무조건 나옵니다. 남북 통일시키는 프로그램 반드시 나옵니다. 그리고 요즘 아이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장면은 괴물이나 귀신 나오는 장면이 아니에요. 내 휴대전화 배터리 3% 남았다. 뭐 이런 장면 되게 무서워합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충전하지 않아도 되는 스마트폰 만든다 그러죠. 네. 어마어마한 것들이 나와요. 2반 아이들이 얘기한 25개를 다 합치면 우리나라는 200년 동안 국가 경쟁력 1등 됩니다. 자, 이걸 다 듣고 난 다음에 제가 뭐 할지 아시겠죠? 커튼을 올려요. 일부러 천천히 올려요. 반만 올려도 아이들은 자기네들 앞에 닥칠 미래를 예감합니다. 자, 이제 커튼을 완전히 걷어덧치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말한 걸 여기서 5개 골라서 만들어. 아이들이 금융사기 당한 표정을 짓습니다. 아, 이런 게 어른들이 당한다는 보이스피싱인가?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5개를 집어요. 왜? 여기서 5개 골라서 지구를 지켜야 돼요. 네. 그렇죠? 여기서 5개를 골라서 남북통일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죠? 4반, 한 반이 더 남았죠? 저는 조금 더 잔인해질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4반은 사실 3반이랑 똑같습니다. 가려놓고 뭐 만들래부터 먼저 물어보면 엄청난 걸 3반 아이들처럼 4반 아이들이 얘기하죠. 그리고 제가 커튼을 젖히고 난 다음에 네가 말한 걸 여기서 5개 골라서 만들어 라고 하면 3반 아이들처럼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물체를 5개씩 고르기 시작합니다. 4반에서는요. 아이들이 다 고르면 옆 사람이랑 바꾸라 그럽니다. 제가 경상도 지역에서 이 실험을 했을 때 그 3학년 아이 친구 하나가 저한테 갑자기 손 들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교수님! 왜요? 그랬더니 이거 아동학대 아닙니까? 이거 인권 유린 같은데. 한 성격 하더라고요. 이 3반과 4반 아이들이 만들어낸 걸 우리나라에서 같은 학년인 3학년을 대표해서 세계 학생창의력 올림피아드에서 최우수의 상을 받은 아이들한테 같은 이물체를 주고 만들게 한 것보다 이 평범한 초등학교 3반과 4반 아이들이 만든 게 창의력 점수를 받아보면 2배 이상 높게 나옵니다. 상황은 이렇게 무섭다는 거죠. 왜? 일반 아이들은 왜 그렇게 지극히 평범했을까요? 메타인지가 이 상황을 친숙하고 만만하게 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반 아이들은 왜 조금 더 창의적일 수 있었을까요? 목표는 없었지만 이 상황이 낯설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3반과 4반 아이들은 왜 그렇게 엄청난 걸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이 상황도 낯설지만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목표를 가지기 시작하면 이제 낯선 상황으로 나를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렇게 시작하면 생각의 품질을 높이지 않고서는 이 상황이라든가 이 일을 해낼 수 없을 거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는 알아서 신호를 주게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 해가 시작되는 이 시점에서 무언가 새로운 목표, 그 다음에 소망을 가지셨다면 이제 남은 일이 하나 있습니다. 나를 낯선 상황으로 보내는 일이죠. 그리고 우리는 나를 낯선 상황으로 보내는 일을 여행이라고 부릅니다. 내 인생에서 중요한 소망이라든가 목표를 만드셨을 겁니다. 연초이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시점이니까요. 그렇다면 이제 나를 낯선 상황으로, 평범한 상황이 아닌 거기서 나를 벗어나게 해서 낯선 상황으로 잠시라도 이 3번과 4번 아이들처럼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메타인지가 스스로 나에게 더 깊은 생각, 그리고 더 폭넓은 생각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실 거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